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신대학교 김철홍 교수님,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인데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파워포인트.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너는 먼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 그때 너는 뱀이죠, 뱀. 뱀은 곧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어떻게 상하게 할까요? 발로 콱 밟아가지고 대가리를 깨버린다. 그죠? 그러면 뱀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그 발꿈치를 물어서 또 상하게 한대요. 묘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이 이렇게 서로 물고 무는 그런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곧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창세기 4장 6절 8절 그 다음 거 가인과 아벨 거기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한 가족이었어요. 형하고 동생인데 사이좋게 살지 못하고
형이 동생을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역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인데, 여기서 가인은 누구예요? 바로 뱀의 후손이라면, 뱀의 후손. 그리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인데, 이 가인이 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이 투쟁, 싸움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가시면 노아와 그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몇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노아의 때에 오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인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됐느냐? 부패했다. 그 말은 뭐예요? 전부 다 뱀의 후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번에는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뱀의 후손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 뱀의 후손이 없이 여인의 후손들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이 함이 또 어떻게 돼요? 이 뱀의 후손으로 또 탁 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쭉 시간이 지나서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뱀의 후손이 돼버려요. 뱀의 후손이.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겁니다. 11장 2절. 여기 보시면은 이 뱀의 후손이 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저기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큰 평야를 만나니까 거기에 이제 거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중앙에 탑을 세우는데,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저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게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이 탑을 지어서 올라가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성전이 있어. 하늘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 성전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면 탑 쌓아서 올라가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뭘 보냐면은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그래요. 하늘에. 그래서 야곱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다리 타고 끝까지 올라가니까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다 그랬죠. 사다리 타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사다리처럼 우리가 거기 탑을 지어서 기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 오늘날에도 이 인본주의 신앙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건 다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면 심판. 그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서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남기자는데 이름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라면 뱀의 후손. 그러면 이 뱀의 후손과 대조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성이란 말이 뭐냐면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시티, 도시. 이 뱀의 후손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서 탑을 건설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해 올 때에 10절에 보시는 그는 뭘 바라보고 왔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 도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이 도시를 짓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 그 성으로, 그 도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거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있던 그 도시, 그 하나님의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하늘에 있는 성이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터를 닦아 놓으신 그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여인의 후손이고, 이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뱀의 후손인데 몽땅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멸망했고, 그들은 이름을 내려고 했으나 이름을 내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큰 이름을 내게 됐죠.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내게 됐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약 성경은 아니냐?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좀 내려가 있어서. 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뭐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뱀의 후손이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 말이 뭐예요? 가인 얘기한 거예요. 가인 얘기. 가인이 아벨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야 돌로 쳐서 돌 들어서 네 동생 쳐 죽여 이래. 그 말에 순종해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임으로 뭐가 됐어? 이 뱀의 후손이 됐다며. 근데 이 뱀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왜?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 이 마귀가 바로 뭐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의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 인간들은 몽땅 다 뭐냐? 이게 다 뱀의 후손들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뭡니까? 그럼 여인의 후손이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했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 후손 사이에는 오직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이 뱀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 이 성도들을 만들어서 이 뱀과 또 뱀의 후손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싸움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믿는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인간 역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역사를 봐도 다 어떻게 했느냐? 뱀의 후손과 교회 사이의 싸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9세기, 21세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 처음에 보면요, 예, 저 오른쪽에 있는 흰 수염 난 대머리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다윈. 예. 다윈의 진화론. 이 19세기에 다윈이 나타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기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다윈. 이 다윈은 여인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야? 이 뱀의 후손이야. 그런데 이 다윈보다 더 지독한 뱀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 바로 공산주의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칼 막스하고 엥겔스라며. 막스하고 엥겔스. 예? 이 19세기에 나타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1848년도에 이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지리멸렬한 상황이에요. 지리멸렬. 세속주의 속에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는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신앙이 이성에 압도돼요. 신앙이 과학에 압도돼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문전 폐업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넘겨주세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칼트 슐라이어마와 하르나 리처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죠? 네, 다행입니다. 모르면 다행이에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19세기에 교회에서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를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한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걸 뭐라 하냐면 자유주의라 해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가 교회의 주류 신학이 됐는데, 자유주의가 주류 신학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기독교는 뭘로 전락한다? 윤리학, 도덕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다 뭐냐면 그 당시에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리멸렬. 20세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20세기에 오면은, 그 다음 거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누구예요? 네, 레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돼버립니다. 그 위에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 국가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러시아 교회, 정교회는 어땠느냐? 완전 엉망진창된 거예요.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947년에 북한이 공산화되고, 그죠?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쿠바, 월남, 라오스, 크메르 뭐 등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데, 이게 다 뭐야? 뱀의 후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야. 이게 다 뱀의 후손들이. 이 시기에 유럽의 교회는 또 어땠느냐? 19세기랑 별 차이 없어요. 여전히 지리멸렬, 자유주의 신학.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건물은 다 팔려나가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교회는 패배했구나.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나라가 한 곳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은 이 서부 개척을 쭉 하면서 서부로 이제 이동하던 그 서부 개척 시대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뭐 술이라든가 뭐 매춘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서부 개척이 다 끝나가는 그 무렵부터 미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시작하냐면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대각성 운동. 그래서 대각성 운동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예. 앞에 거. 예. 여러분 지금 그때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뭐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흥회 하고 있는데, 부흥회. 예? 이 상주 집회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을마다 모여가지고 부흥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막 회개하고, 마을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어떤 나라가 돼요? 사실상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뱀의 후손들이 이 공산주의가 세력을 막 넓혀갈 때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개척돼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죠? 복음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서 1950년대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공산주의에 반격하는 거예요. 반격. 그 첫 번째 반격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1950년 우리나라입니다. 6.25 때. 예.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아준 거예요. 예. 뱀의 후손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여인의 후손들이, 이 교회가 주축이 되는 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1989년도에 동독이 결국 서독에 항복했습니다. 19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됐어요. 여러분, 누가 소련을 해체했죠? 맞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 이 일이 다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부시 때 이 시간이 조금 겹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 때에 이 소련을 해체하는 그런 미국의 이런
전략을 다 세워서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바이블 벨트. 그곳에 가면은 이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사고, 이 보수적인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강력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누가 이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줄까요? 바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예. 미국의 교회가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래서 미국이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아니었으면요, 이거 전부 다 이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럼 왜 미국은 그렇게 공산주의와 잘 싸워요? 바로 교회가 왕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 몇 개 안 되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어느 거예요? 중국. 그렇죠, 중국.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나라 미국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돼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하냐면 두들겨 패고 있다며. 몽둥이로 두들겨 패. 그럼 누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미국의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트럼프가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독실한 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페미니즘, 뭐 동성애, LGBTQ 뭐 이런 거,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맞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누가 지지하고 있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거의 반년밖에 안 됐어요. 반년, 6개월. 근데 이 반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큰 변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여러분 아직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지 못했는데 뭐 그게 큰 변화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유럽에 있는 너희 유럽 국가들아 잘 봐라. 이게 이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력 가지고 팽창하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막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펑펑 맨날 복지 이런 데다만 돈 막 때려 박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나토에서 탈퇴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EU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게 뭐예요? 금년부터 해서 매년 GDP의 5%를 무조건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U의 전체 GDP의 5%면요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어요. 1,000조.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 말하잖아요. 미국만큼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하나 생긴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매년 5%씩 해서 국방을 강화하면요,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럽이 무장을 하고 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한테 까불 수 없게 된 거예요. 벌써부터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지금까지 반서방 국가로서 중국과 함께 반서방 국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반서방하고 반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하고 미국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사는 길은 뭐예요? 친서방 국가가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러시아는 이제 친서방 국가로 변신할 겁니다. 유럽이 매년 1,000조가 넘는 국방비를 때려 박아 넣어서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놓고 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덤빌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을 안 하든 휴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러시아는 중국과 관계를 끊고 친서방 정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버티지 못하고, 푸틴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게 6개월 만에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로 반서방 국가 중에 중동 국가들이 많았어요. 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런데 이제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이란 하나 남아 있는데, 이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 미국에 대항해서 핵무기 만들겠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다 폭격해서 박살 내버렸잖아요. 이란은 완전히 박살나서 KO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그동안 왜 미국에 대항하면서 이 핵무기 만들었느냐? 뒤에서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이.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막 두들겨 패는데 중국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입 뻥끗도 못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도 지금 힘이 빠져서 중동에서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이미 권력 거의 다 잃어버렸고, 뭐 장유샤라고 하는 인민군 장성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삼두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장유샤 외에 두 명은 공산주의 청년단이라 그래서 그동안 반 시진핑 세력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세 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삼두 체제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펼까요? 미국과 대결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이 반미를 하건 친미를 하건 반서방을 하건 친서방을 하건 미국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중국을 두들겨 팰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나락갈 때까지는 두들겨 팬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우리 형님 이제 미국 말 잘 들을게, 우리가 친미하고 친서방하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관세는 계속 좀 더 맞고 보자, 이러면서 막. 이미 중국은 3개월 전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상당 부분 항복했습니다. 이미 자본시장 문을 열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 기업을 사들일 수 있어. 여러분, IMF 터졌을 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막 싼 값에 막 사갔죠.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한데,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 이번에 중국에서 벌어진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에서 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은행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은행을 이제 열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중국은행 인수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라는 게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에는 공산당 정부가 시장에 마음대로 개입하면서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돈도 막 싼 값에 막 가져다가 지멋대로 막 쓰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못해요, 더 이상. 중국이 이제 무너지는 건 저거 시간 문제라. 여러분,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국제정세 얘기를 하느냐? 이 국제정세를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앞으로 국내 문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러시아 손받고 이란 손받고 지금 중국 손보고 있고, 중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연말 되기 전에 다 정리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손볼까요? 우리나라 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손보기 전에 북한 먼저 손봐요. 왜냐하면 남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복잡해요. 손보기가.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만 좀 정리되고 나면은 김정은이하고 이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물어볼 텐데 뭐라고 묻냐면은 야, 너 앞으로 친서방 국가 하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 반서방 국가 하면서 저 이란처럼 두들겨 맞을래? 이렇게. 그럼 이제 김정은이 고민하겠죠. 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나 혼자 여기서 뭐 홀로 독야청청 미국과 맞서서 뭐 버텨봐야 별로 재미없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아마도 약속을 받을 거예요. 다 좋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 돼. 두 번째로 핵잠수함 개발하면 안 돼. 거기에 뭐 핵미사일 이런 거 싣고서 저기 태평양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와서 우리 위협하면 안 돼. 그리고 두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약속 받고 북한 제재 풀어주고 이렇게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상품에 수출 상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무역하면서 대한민국이 계속 흑자를 많이 봤어요. 근데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흑자 본 게 얼마냐면 700억 달러예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 많이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너희 나라도 지켜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적자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관세 좀 해가지고 우리가 너의 그 흑자 폭을 좀 줄이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8월 1일부터 25% 정도의 뭐 일반 관세를 매기겠다. 그거는 뭐 EU나 일본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나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미국한테 큰 차별당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좌파들은 뭐 그거 갖고 지금 막 또 반미 선동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역 수지 불균형 좀 바로 잡겠다는 건데 그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다 일로 넘어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단판을 지어가지고 잘 설득하면은 이것도 안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이재명이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데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은 중국 때리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품목별로 추가 관세 매기겠다 이런 게 있어요. 철강은 뭐 몇 퍼센트, 자동차는 몇 퍼센트, 반도체 몇 퍼센트 이건데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 무슨 경고냐면 너희 중국이랑 같이 붙어 먹으면 죽어 그 얘기입니다. 안보는 미국이랑 경제는 중국이랑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너희 죽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중국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미국에다 수출해서 뭐 700억 불씩 돈 벌고 있어? 그거 이제 하면 안 돼.
중국이랑 관계 끊어라.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친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관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 뭐냐면 너희 친중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죽는다 이건. 근데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뼛속까지 친북이고 뼛속까지 친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를 받았는데 트럼프 찾아가서 아이 형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하고 그동안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봐주시고 우리가 가급적 앞으로 노력해서 중국이랑 이거 무역하는 거 이런 거 다 끊겠습니다. 다른 데서 수입해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봐줄만 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친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멍투성이가 된 거예요. 멍투성이다. 예.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하이제킹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 납치범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납치하는 곳은 성공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착륙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자니 중국이 저게 거의 망해가고 있단 말이야. 시진핑이는 날라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놈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죠. 북한으로 몰고 가자니 북한이 저 김정은이가 저게 앞만 봐도 미국한테 항복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김정은이 미국과 대결하겠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곧바로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려고 할 겁니다. 한미동맹을 깨고 한중동맹, 남북군사동맹 그죠? 이런 거 막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중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한이랑 북한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랑 맞서 싸우려고 그러네. 야 그러면 우리가 대만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대만 침공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 동맹이었는데 한미동맹 다 파기해버리고 중국이랑 동맹 맺고 우리랑 대항해? 그래? 그러면 까짓거 뭐 북한에 있는 핵무기 이번 기회에 다 폭격해서 이란처럼 박살 내버리지 그래서 쫙 폭격.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은 그거라 이거예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단 미국에 무릎 꿇고 반성하고 대한민국 우리가 납치하는 건 성공했는데 돌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놔두면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를. 아마도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반미하지 않고 친미하고 반중하겠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이재명 막 목을 날리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민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온 애들이냐면 미국을 미제국주의라 부르면서 이 미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평생 살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 주사파 애들이 이 민주당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사파 애들이 미국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친중하지도 않을 거고 친북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친미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즉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걱정하는 그 길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잘 봐야 되냐면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뭐냐면 부정선거 문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자마자 미국 안에서 있었던 2020년, 2025년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고언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성남시 종합운동장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미국 미시간주 선거관리 그 네트워크에 해킹하고 들어가서 트럼프 찍은 표 6,432표를 삭제했다. 그게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트럼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국내인이건 해외인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잡아서 기소하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그것도 함께 밝혀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이미 우리에게 밝혀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제 모스탄 대사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보셨습니까? 인터뷰하신 거. 모스탄 대사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부정선거 있었고 대통령 탄핵 이거 다 잘못된 건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애국 세력들이 지금 저항하고 싸우는 거 지지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싸우는데 미국이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이재명과 민주당 이 주사파예요. 근데 요즘에 방송 보니까 자주파라 그러더라고요. 자주파. 민주당 자주파. 이게 주사파라고 말을 하면 끌려갈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민주당 자주파 그러는데 이게 민주당 주사파예요. 이재명과 민주당 주사파. 이 인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친북 반미 노선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재명 정권 퇴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주사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헌법 개정할 겁니다. 헌법 개정에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연방제 통일로 급격하게 전환할 겁니다.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뱀의 후손들과 최후의 일절을 벌여야 되는 시점이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싸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는 겁니다. 미국이 승리할 겁니다. 미국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애국 세력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여인의 후손이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할 겁니다. 애국 세력이 승리할 겁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공산주의의 싸움은요,
이게 돌이켜보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싸움의 두 주역은 교회와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게 2016년이었거든요. 내년이 되면은 2026년이잖아요. 그럼 딱 10년이에요, 10년. 정말 찔깁니다, 찔겨. 예. 10년 싸워온 거야. 예. 이제 머지않아서 이 싸움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요,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때 꽤 괜찮은 정당이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때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할 때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괜찮은 정당 아니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래서 제가 대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정당이 되었나 그걸 연구해 봤더니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언제냐면 2011년이에요. 2011년에 한미 FTA 협정이 맺어지고 국회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FTA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었어요. 100명이 안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분하니까 씩씩대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몸집을 불려야 된다. 그렇게 몸집을 불려야 된다. 어떻게 불리냐?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야권. 2011년도에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 민주노동당이랑 통합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민노당은 이석기가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석기는 우리 통합 안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시민이가 이끌고 있었던 국민참여당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걔네들도 우리도 통합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야권 대통합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통합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흐지부지 끝나는가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가 딱 등장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해찬이 만든 거예요. 이해찬이. 그 당시에 이 이해찬이가 이끄는 혁신과 통합 안에 6명의 상임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문재인, 김두관, 문성근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섯 번째 넘겨서 이용선 누군지 모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 공동 대표란 분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는 지금도 있어요. 웹사이트 찾아가 보시면 다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단체냐면 북한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북한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별명이 뭐냐면 통일 세력이에요. 통일 세력. 통일 세력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게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래서 이 이용선이란 분이 이끄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가 이게 주사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혁신과 통합 안에 있는 이 시민단체였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 주사파 세력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들어가요. 단체로. 집단이 밀고 들어갔는데 그게다 2011년이다. 2011년. 그래서 그때 민주당 안에 이 주사파 세력이 왕창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언제 큰 변화가 있냐면은 2015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됐죠. 통진당 해산될 때 그 당시에 이석기와 몇몇 주동 세력은 체포돼서 나중에 감옥 갔지만 나머지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잡혀갔어요. 예를 들면은 아로 모임이라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신촌 옆에 서교동 그쪽에서 이제 그 카톨릭 성당 건물 지하에서 아로 모임이 모였는데, 그 아로의 모임에 130명이 모였는데, 그 130명은 어떤 분들이냐면 경기동부 연합에서 자기의 각자의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의 대표들만 모아서 13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7명만 구속되고 123명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석기는 잡혀갔죠. 그러면 그 이후에 123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들이 그 다음해입니다. 2015년도에 민주당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주사파 세력이 두 그룹이 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이 주사파 세력과 경기 동부라고 하는 성남을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는요, 민주당 안에 있는 비주사파 세력들이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안철수, 그죠? 김한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탈당해요. 탈당. 왜? 공천을 안 주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사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또 2020년 총선 때,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때 계속해서 비주사파들은 쫓겨나요. 2024년도에 쫓겨난 비주사파 대표 누굽니까? 이낙연. 그러니까 전통적인 호남 세력이라죠. 호남 세력. 이 전통적 호남 세력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다 비명 행사. 비명은 비이재명 세력은 다 행사를 해요.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친노, 전라도 토착 세력, 과거 동교도 세력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쫓겨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사파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적게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뱀은 누구냐? 사탄이고, 이 뱀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주사파예요. 주사파. 북한, 김정은 세력. 이 뱀의 세력과 여러분,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최후의 일전을 남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서 이 뱀의 세력을 우리 발로 다 밟아서 뱀의 대가리를 다 깨뜨려 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뱀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저희가 절대로 겁먹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이 뱀의 세력들은 모두 다 깨부실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